거대한 기계 굉음 속에서 귤색 굴착기의 버킷이 선사시대 거수의 발톱처럼 높이 치켜 올라가 800억 원 가치의 프렌치 스타일 빌라 위에 멈춰섰다. 햇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식 보닛 위에 앉아 손가락으로 수는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나를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게 만들었다. 나는 저 빌라를 수없이 나를 집으로 맞이했던 조각된 대문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박도준과 백서아의 경악에 찬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 저 창문을 바라보았다. 1시간 전 뉴욕발 비행기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12시간의 비행에도 피곤함은커녕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기 전에 흥분감마저 느껴졌다. 택시는 평창동 빌라 단지 입구에 멈췄고 나는 캐리어를 끌며 익숙한 가로수길을 걸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박도준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청년에서 오늘날 유성그룹 회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함께했다. 나는 이것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3달 전 그가 해외 시장 개척을 핑계로 나를 뉴욕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어쩌면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추방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다. 집 앞에 서서 지문 잠금 장치에 손가락을 댔다.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차가운 전자음이 울렸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시도했다.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내 지문이 삭제되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옆 정원으로 돌아가 거대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은 분홍색 풍선과 하얀 레이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영락없는 결혼식장 모습이었다. 그리고 내 법정 남편인 박도준은 무릎을 꿇고 다른 여자의 손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의 회사의 새로 온 인턴 백서아였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웨딩드레스는 내가 박도준과의 10주년 기념일을 위해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만이 느껴졌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들려왔다. 도준 씨, 이 집 정말 예뻐요. 앞으로 우리 신혼집이 되는 거죠. 백서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루만지며 행복에 겨운 눈으로 말했다. 박도준이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물론이지.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그 아줌마 돌아오면 그냥 객실에서 자라고 해. 어차피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니까. 그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면 이 회사도 이 집도 다 그 여자랑 상관없어지잖아. 그 사람이 순순히 동의할까요? 그럴 거야. 박도준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는 날 뼛속까지 사랑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걸.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을 촬영하거나 전화로 따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이 입을 맞출 때까지 그제야 나는 손을 들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톡, 톡, 톡. 3번의 가벼운 노크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방문을 알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거실에 있던 2 사람은 놀란 토끼처럼 튀어올랐다. 박도준은 나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보다 더 짙은 경멸과 짜증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넥타이를 고쳐매고 성큼성큼 걸어와 문을 열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의 말투는 질문이 아니라 질책이었다. 여긴 내 집이에요. 내가 왜 오면 안 되죠?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반문했다. 그는 나의 침착함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이내 냉소했다. 내 집? 송은진. 잊었나 본데. 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야. 나 없으면 넌 살 곳도 없어. 이제 내가 너 싫어졌다고.
그의 뒤에 있던 백서아도 다가와 박도준의 팔짱을 끼고 마치 안주인처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시와 경멸이 가득했다. 이분이 은진 씨군요. 도준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두 분 감정은 이미 끝났다고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질척거리지 마시고요. 그녀는 박도준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나 피곤해. 상관없는 사람 보고 싶지 않아. 빨리 내보내줘. 박도준은 즉시 그녀의 손을 다독이며 나를 향해 얼굴을 굳혔다. 들었지? 꺼져.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도준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그는 현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다. 경비들 다 어디 갔어? 여기 미친 여자가 와서 소란 피우니까 당장 끌어내. 곧 제복을 입은 경비 2명이 달려왔다. 경비대장은 박도준과 안면이 있는 듯 아첨하는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준은 마치 쓰레기를 가리키듯 나를 가리켰다. 이 여자 끌어내 큰 길에다 던져버리고 다시는 이 단지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비대장은 비웃으며 나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다. 이것이 1라운드였다.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모욕적인 방식, 폭력으로 나를 쫓아내려 했다. 나는 뻗어오는 더러운 손을 보며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옷깃에 닿으려는 순간 내가 손가락을 튕겼다.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그림자처럼 내 뒤에 서 있던 김비서가 움직였다. 아무도 그의 동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만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경비대장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경비는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도준과 백서아의 미소도 얼굴에 굳어버렸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낮고 규칙적인 굉음이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단지 내 도로 위로 주황색 대형 굴착기 3대가 잘 가꾸어진 잔디를 짓밟으며 빌라 앞에 멈춰섰다. 그 뒤를 이어 검은색 지바겐 20대가 줄지어 나타났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60명이 물 흐르듯 내려 순식간에 빌라 전체를 포위했다. 단지 전체의 공기가 그 순간 응고되는 듯했다. 박도준은 입을 떡 벌린 채 나를 가리키며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송은진, 너 미쳤어? 이 사람들 누구야? 뭘 하려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내려다보며 말했다. 말했잖아. 여긴 내 집이라고. 그리고 김비서를 향해 무심한 말투로 마치 사소한 일을 지시하듯 말했다. 부서. 박도준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농담을 들은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이 이내 어이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빌라를 가리키며 내게 소리쳤다. 송은진, 너 미쳤구나. 이 집이 얼마짜린 줄 알아? 800억이야. 이건 내 집이라고. 건드리기만 해봐.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듯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 증오심에 불타 전 재산을 털어 임시 배우들을 고용한 미친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김비서는 가볍게 허리를 숙인 뒤 손짓했다. 굴착기 3대의 엔진이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포효를 터뜨렸다. 거대한 기계팔이 천천히 올라가고 시커먼 버킷이 빌라의 화려한 창문을 향했다. 멈춰, 다들 멈춰. 박도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격분한 황소처럼 굴착기 중 한 대로 달려들어 그 가소로운 육신으로 강철을 막으려 했다. 막아,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비서는 직접 나서지도 않았다. 그의 뒤에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앞으로 나아가 마치 병아리를 잡듯 박도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박도준은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의미 없는 고함을 질렀지만
쇠사슬 같은 두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놔. 이 개자식들아. 송은진. 이 천한 것, 감히 내 집을 부숴. 죽여버리겠어. 그는 더 이상 상장사 회장의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이었다. 백서아도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정교한 화장이 눈물과 공포로 얼룩진 채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불법이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나는 마침내 웃었다. 에르메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천천히 꺼내 박도준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이게 이 빌라의 등기부등본이야. 구입일은 우리 결혼 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고 소유주는 오직 나, 송은진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이건 내 혼전 재산이야. 내가 부수든 불태우든 내 마음이라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박도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서류 위에 붉은 인감과 직인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줄곧 이 빌라가 내가 그를 사랑해서 돌아가신 먼 친척, 내가 꾸며낸 신분에게 부탁해 우리 부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는 당연히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양의 손에 이렇게 명확한 소유권이 쥐어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는 중얼거렸고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연극을 할 인내심이 없었다. 굴착기를 향해 손을 들었다가 힘껏 내렸다. 쾅!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거대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버킷이 세차게 내리쳤다. 수백만 원짜리 방탄 창문은 절대적인 힘 앞에서 얇은 종이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하늘로 흩날리는 반짝이는 파편이 되었다. 햇빛 아래 그 파편들은 무지갯빛으로 반사되어 마치 성대하고 처연한 다이아몬드 빛처럼 쏟아졌다. 결혼식을 위해 정성껏 장식된 분홍색 풍선들은 충격파에 연이어 터지며 이 파괴의 예포처럼 펑펑 소리를 냈다. 아, 백서아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서 벌벌 떨었다. 박도준의 고함은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버킷이 멈추지 않고 다시 내리쳐 거실 지붕을 뚫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그가 자랑하던 오스트리아에서 공수해온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산산조각이 났다. 수많은 크리스털 구슬이 우수수 떨어지며 그들의 가소로운 신혼침대 위로 쏟아졌다. 내 집, 내 집이. 그는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미친 듯했다. 굴착기의 움직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왼쪽 굴착기는 한 삽으로 2층 주침실 발코니 전체를 드러냈다. 그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공간으로 온갖 난초를 키웠던 곳이다. 이제 그 귀한 화분과 흙은 철근, 시멘트와 뒤섞여 쏟아져 내렸다. 오른쪽 굴착기는 차고를 향했다. 금속이 뒤틀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차고 셔터가 찢겨나가고 그 안에 있던 박도준이 가장 아끼던 빨간색 페라리가 버킷의 파리처럼 납작하게 짓눌렸다. 안 돼. 박도준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검은 정장 남자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고철 더미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가 무릎을 꿇고 뒤틀린 금속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금세 날카로운 파편에 베어 피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이 담긴 이 집이 내 눈앞에서 조금씩 잿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남자가 폐허 속에서 상갓집 개처럼 울부짖는 것을 마음 아프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오직 복수를 이룬 쾌감만이 느껴졌다. 김비서가 내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그제야 나는 진흙 한 방울이 내 치마에 튀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손수건을 받아 깨끗이 닦아냈다. 아가씨, 벽체 구조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더 진행하면 전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만하면 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좀 남겨주자고. 나는 폐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박도준에게 다가갔다. 하이힐이 부서진 돌 위를 밟으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핏발과 원망만이 서려 있었다. 송은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모든 걸 망쳤어. 우리? 나는 가볍게 웃으며 몸을 숙여 그와 눈을 맞췄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이 집에 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었어. 지금 난 그냥 그 우리에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을 뿐이야. 나는 몸을 일으켜 가방에서 블랙 카드를 꺼내 김 비서에게 던졌다. 오늘 온 사람들 일당은 2배로 줘. 네, 아가씨. 마지막으로 나는 박도준을 바라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 아직 안 끝났잖아. 이 폐허 위에서 하는 것도 꽤 운치 있겠는데. 말을 마친 나는 60명의 검은 정장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그 제네시스에 올라탔다. 차가 천천히 떠나자 백미러 속 박도준과 백서아의 모습은 자욱한 먼지 속에서 2마리 개미처럼 초라해 보였다. 제네시스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리며 뒤따라오는 혼란과 소음을 멀리 떨쳐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차창밖 폐허의 먼지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아가씨,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수석에 앉아 차 내 통신 시스템을 통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미리 준비된 버번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잔 속의 얼음을 가볍게 흔들었다. 박도준 씨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최 변호사 팀이 이미 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알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온기를 전했다. 생각보다 멍청하진 않네. 무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 법으로 날 엮으려는 걸 보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아가씨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김 비서의 말투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규칙은 아가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소를 짓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김 비서의 예상대로 박도준의 신고는 헛수고에 불과했다. 30분 후 내가 머무는 시그니엘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최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송은진 대표님,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차분했다. 저희가 경찰에 시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승인한 노후 건물 철거 및 재건축 허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대표님께서 귀국하시기 일주일 전에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을 소유주의 합법적인 자산 처분으로 판단하고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박도준 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나요? 피웠습니다. 최 변호사는 가볍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주권과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님을 피의자로 입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표님과 그가 서명한 혼전 재산 계약서를 제시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10년 전 결혼할 때 박도준이 자신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님을 과시하기 위해 먼저 제안했던 것이었다. 그때의 그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계약서가 오늘날 자신의 뺨을 때리는 부메랑이 될 줄은. 수고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대표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제 영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대한 창가로 다가가 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번화하면서도 냉담하게 느껴졌다.
한편 경찰서에서 망신만 당한 박도준은 분을 사귀지 못하며 백서아를 데리고 임시로 빌린 호텔로 돌아왔다. 그곳은 5성급이 아닌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로 그들이 꿈꾸던 신혼집과는 천지 차이였다. 빌어먹을 여자. 방에 들어서자마자 박도준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모두 쓸어버렸고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갇힌 짐승처럼 좁은 방 안을 서성였고 얼굴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다. 도준 씨,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백서아는 벽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꼈다. 비싼 웨딩드레스는 하루 종일 시달려 더럽고 구겨진 채 지금 그녀의 몸에 걸쳐진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무서워? 뭐가 무서워? 박도준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다. 집이 없어졌으면 다시 사면 돼. 하지만 이원수는 반드시 갚을 거야. 송은진, 그 미친 여자. 돈 좀 있다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착각이야. 그는 분노에 이성을 잃은 듯 가슴을 세차게 들썩였다. 그의 고정관념 속에서 나는 약간의 재산은 있지만 성격이 유약하고 사회 경험이 전무한 여자일 뿐이었다. 집을 부순 행동은 그가 보기에 내가 모든 돈을 쏟아부어 버린 비이성적인 복수극에 불과했다. 그는 내가 돈도 집도 없어지면 쫓겨난 개처럼 결국 꼬리를 흔들며 돌아와 애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도준 씨,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해요? 백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떡하냐고. 박도준의 눈에 잔인한 빛이 번득였다. 그 여자 돈 많다고 했지. 내일 당장 그 여자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어. 그 여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들 전부 내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니까 내일 아침 바로 은행 가서 정지시켜 버릴 거야. 돈 없는 그 여자가 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고. 그는 마치 내가 길거리에 나앉아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듯 점점 더 흥분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회사에서 예술 고문이라는 허울뿐인 직함도 내일 당장 잘라버릴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소문내서 어느 회사도 그 여자를 받아주지 못하게 만들겠어. 백서아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숭배하는 눈빛으로 박도준을 바라보았다. 도준 씨,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해요. 당신을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보여줘야죠. 나랑 싸우겠다고? 아직 멀었지. 박도준은 냉소하며 거짓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백서아를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자기야, 걱정 마. 힘들었지. 내가 그 여자 돈 다 뺏어오면 이전보다 10배는 더 큰 저택을 사줄게. 우리 결혼식도 원래 계획보다 100배는 더 성대하게 치를 거야. 네, 믿어요, 도준 씨. 그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위 반격이라는 것이 내게는 어린애들 장난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호텔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김비서가 들어왔다. 아가씨, 예상대로 박도준 씨가 오늘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아가씨 명의로 된 모든 가족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행동 한번 빠르네. 나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무심하게 웃었다. 그 카드들의 한도를 다 합쳐봐야 겨우 수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은 내가 과거 그의 가련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준 것이었다. 나의 진짜 자산은 그가 영원히 건드릴 수 없는 완전히 독립된 금융 시스템 안에 있었다. 그리고 김비서가 계속 보고했다. 방금 유성그룹 내부 메일을 통해 심각한 회사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아가씨의 예술 고문직을 해임했습니다. 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벌써 2라운드를 시작하고 싶은 모양이네. 네, 김비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 자원과 직장 내 규칙을 장악하고 있어
아가씨를 차원이 다른 공격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보여줘야지.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가서 날렵하게 재단된 샤넬 수트를 꺼냈다. 누가 진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인지. 나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선명한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내 눈빛은 날카로웠고 온몸에서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부엌대기가 되었던 온화하고 현숙했던 송은지는 이미 저 폐허 속에서 죽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송씨 가문의 수장, 송은진이다. 김 비서, 나는 몸을 돌렸다. 감사팀과 법무팀에 연락해서 10분 후에 회사 로비에서 집합하라고 해. 네, 아가씨. 오늘.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유성그룹의 높은 빌딩을 바라보며 차갑게 덧붙였다. 뱁새가 황새 둥지를 차지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박도준의 복수극은 요란하고 어리석었다. 그는 내 가족 카드를 정지시키고 직위를 해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서둘러 사교계에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를 모욕하려 했다. 그는 백서아를 데리고 도시 최고의 힐튼 호텔에 보란듯이 입성했고 전망이 가장 좋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렸다. 곧이어 그의 SNS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백서아는 목욕 가운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스위트룸 창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눈부신 도시의 야경이었다. 글은 지극히 가증스러웠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새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백서아는 이 게시물을 나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그는 아마도 지금 내가 은행 카드가 정지되어 초조해하고 심지어 제대로 된 숙소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 게시물을 보면 질투에 미쳐 날뛸 것이라고. 아가씨, 처리할까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옆으로 던졌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상대가 잠시 우쭐하게 놔둬야 재미있지 않겠어? 나는 여유롭게 일어나 드레스룸에서 알렉산더 맥퀸의 검은색 원피스와 지미추의 같은 색 하이힐을 골랐다. 우리도 힐튼으로 가자. 30분 후 나와 김 비서 그리고 4명의 검은 정장 경호원들이 힐튼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 나타났을 때 즉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공교롭게도 박도준과 백서아가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고 있었다. 아마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나 보다. 네 개의 눈이 마주치자 공기 중에는 순식간에 화약 냄새가 가득 찼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백서아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싸움닭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이 입고 있는 최신 디올 원피스의 로고를 내게 보여주며 가식적인 걱정이 담긴 말투로 말했다. 어머, 은진 씨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과장되게 입을 가렸다. 아, 깜빡했네. 도준 씨가 은진 씨 카드 다 정지시켰다고 했지. 설마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로비 에어컨이라도 텔러 오신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고 그 눈빛에는 궁금증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박도준은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봐,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연기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재주를 부리는 두 마리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백서아가 나를 더 모욕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호텔 로비 매니저인 프랑스인 르네가 갑자기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극도의 공손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똑바로 내게 다가와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그의 한국어는 정확했고 목소리에는 떨림마저 묻어났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나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내가 호텔에 묵는데 당신에게 보고해야 하나? 아,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르네 매니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제 말씀은 아가씨를 위한 전용 펜트하우스, 스카이 스위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이 스위트, 주위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힐튼의 스카이 스위트는 이 도시의 전설이었다. 최고층 전체를 차지하고 독립된 루프탑 수영장과 개인 버틀러 팀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고 전 세계 최상급 귀빈만을 맞이하는 곳이었다. 하룻밤 숙박비가 평범한 사람의 연봉과 맞먹는다고 했다. 백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또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르네 매니저를 쳐다보았다.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박도준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의기양양한 미소는 마치 젖을 섞고 가면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VIP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르네 매니저는 직접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마치 하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다. 박도준 옆을 지나칠 때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준, 내가 말하는 봉쇄라는 거 나한테는 그냥 웃기는 소리일 뿐이야. 박도준의 몸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굴욕감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밖의 모든 시선을 차단했다. 나는 지금 로비에서 박도준과 백서아의 얼굴이 얼마나 엉망진창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굴욕은 아직 남아있었다. 박도준은 이 굴욕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억지로 백서아를 끌고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마치 돈으로 실추된 체면을 되찾으려는 듯 했다. 스카이 스위트 바로 아래 등급방으로 줘. 그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손님, 저희 호텔에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은 로열 프레지덴셜 스위트이며 하룻밤에 880만 원입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해. 박도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네, 손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박도준은 지갑에서 자신의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 카드는 그가 회장이 된 후 만든 것으로 한도 5억 원짜리 그의 신분의 상징이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POS 단말기에 긁었다. 삐빅 삐빅 단말기에서 다급한 경고음이 울렸다. 직원은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 박도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그럴 리 없어. 다시 긁어봐. 직원이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말도 안 돼. 박도준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단말기를 빼앗아 직접 조작했지만 역시 정지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돼지간 색처럼 변했다. 주위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백서아도 초조해하며 박도준을 흔들었다. 도준 씨, 카드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박도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차 휴대폰을 꺼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을 켰다. 네, 박도준 고객님. 고객님의 계좌는 중대한 자금 이상, 유동 및 혼인 중 재산 불법 이전 혐의로 배우자이신 송은지님, 대리인 변호사의 재산 보전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법 동결 상태입니다.
법원 판결 전까지 고객님 명의의 모든 자산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담원의 달콤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로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로비는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어릿광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박도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보기 흉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수치, 분노, 절망이 뒤섞인 잿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 생각하고 천라지망을 쳤지만 결국 그 그물에 걸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도준 씨, 이게 정말이에요. 백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서 이미 끊어진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다. 손님, 방은 예약하시겠습니까?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질문은 박도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는 갑자기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그는 비참하게 호텔 로비를 빠져나갔다. 백서아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치마를 들고 늑대처럼 쫓아나갔다. 나는 최고층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길가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다투는 비참한 모습을 보며 입가의 미소를 점점 더 차갑게 만들었다. 박도준, 내 자존심, 내가 한 겹 한 겹 직접 벗겨주겠어. 호텔 로비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박도준의 거짓된 체면을 완전히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극도의 굴욕감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광적으로 불태웠다. 돈과 생활의 사치에서 나에게 밀리자 그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영역인 직장에서 나를 완전히 짓밟기로 결심했다. 유성그룹은 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왕국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그는 유일무이한 왕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유성그룹은 긴급 고위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엄숙했고 박도준은 회장 자리에 앉아 얼굴에 먹구름을 들이운 채였다. 그는 자리에 앉은 부사장들과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이들은 모두 그가 직접 발탁한 신복들이자 그의 권력의 기반이었다. 여러분, 그가 목을 가다듬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것은 한 가지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집중된 시선을 즐겼다. 전예술 고문 송은진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이미지와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부로 유성그룹은 송은진 씨와의 모든 직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제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 마케팅 부사장이 즉시 알아차리고 아첨했다. 회장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는 진작에 해고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남겨두는 것은 우리에게 치욕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인사 이사도 충성을 맹세했다. 제가 즉시 서류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헤드헌팅 회사에 통보하여 이 사람을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서울에서 더 이상 그 여자를 고용할 회사는 없을 겁니다. 회장님, 저희 모두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격앙된 분위기가 되었고 모두가 앞다투어 박도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마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박도준은 이 아첨을 들으며 어두웠던 얼굴이 조금 풀렸다. 그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얼굴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저는 그 여자에게 나를 떠나고 유성그룹을 떠나면 송은진,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무릎 꿇고 돌아와 나에게 애원하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환상에 빠져 내 뒷길을 완전히 막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쾅! 회의실의 두꺼운 이중문이 밖에서 세게 열렸다.
모두가 이 요란한 소리에 놀라 일제히 문 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잘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10cm 높이의 은색 하이힐을 신은 채 검은 정장을 입은 강력한 기운의 감사 및 법무팀에 둘러싸여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의 등장은 회의실을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으로 만들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박도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송은진, 누가 너더러 들어오라고 했어. 넌 해고됐어. 경비 어딨어.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권위를 유지하려는 듯 목청껏 소리쳤다. 그러나 문 앞에 있던 2명의 경비원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 비서가 이미 손을 써둔 사람들이었다. 해고? 나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박도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입가에 비웃는 미소가 걸렸다. 박 회장,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착각했다고? 박도준은 기가 막혀 웃었다. 송은진, 잊었나 본데 이 회사는 내 마음대로야. 내가 회장이라고. 회장. 나는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똑바로 회의 테이블의 주빈석으로 걸어갔다. 박도준은 무의식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내 뒤에 있던 김 비서의 눈빛에 물러섰다. 나는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시지. 나는 눈을 들어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자기 주인을 해고하는 건지. 주인? 박도준은 잠시 멍해 있다가 이내 무언가 깨달은 듯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송은진, 너 미쳤구나. 아니면 내 뒤에 있는 그 놈팽이가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해주지. 소용없어. 이 회사의 법인 대표는 나 박도준이고 최대 주주는 월스트리트의 세쿼이아 캐피탈이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세쿼이아 캐피탈.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여유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박 회장, 당신의 사업 지식은 10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네. 나는 뒤에 서 있던 법무팀 책임자인 이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매우 복잡한 지분 구조도가 나타났다. 겹겹이 쌓인 역외, 회사와 신탁기금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그룹의 최대 엔젤 투자자인 소위 세쿼이아 캐피탈은 사실상 대리기관에 불과합니다. 그 배후의 실제 지배자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SYJ라는 이름의 가족 신탁기금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레이저 포인터의 빛이 그 세 글자에 닿았다. SYJ 송은 진, 그리고 이 송은진님께서. 이 변호사는 몸을 돌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이 신탁기금의 유일한 수익자이자 집행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유성그룹의 지분 51%를 보유한 절대적인 지배 주주이십니다. 쾅! 이 변호사의 말은 마치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또 화면의 복잡한 지분 구조도를 쳐다보았다. 얼굴 표정은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죽음 같은 창백함으로 변했다. 특히 방금 전 나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소리치던 임원들은 지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박도준,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가 자랑하던 왕국, 그가 의지하던 권력이 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주인이 잠시 관리 권한을 부여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다채로운 표정을 감상하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충격으로 비뚤어진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박 회장, 나는 그의 귓가에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커피가 식었네. 그리고 나는 몸을 일으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새로 한 잔 타와. 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도준에게 쏠렸다. 그 눈빛은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충격, 공포, 연민. 그리고 그보다 더한 고소함. 1시간 전 그는 높고 높은 곳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회장이었다. 1시간 후 그는 자신이 가장 우습게 여기던 아줌마에게 모든 부하 직원 앞에서 마치 비서 부리듯 커피를 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적나라한 굴욕이었고 권력의 무자비한 짓밟음이었다. 박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 색처럼 붉어졌다. 그의 몸은 극도의 분노와 굴욕감으로 격렬하게 떨렸고 주먹을 꽉 쥐어 뼈마디 소리가 났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송은진, 너 너무 심하잖아. 그는 이를 악물고 이 말을 내뱉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독을 품은 듯했다. 심하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여유롭게 주빈석에 다시 앉았다. 다리를 꼬고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자세를 취했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나는 이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이 변호사는 알아차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듯했다. 송은지님과 박도준 씨가 10년 전 체결한 엔젤 투자, 대주주 계약 보충 조항,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 기간 동안 회사 CEO, 즉 박도준 씨가 투자자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기타 상업 윤리 및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투자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지분 및 관리 권한을 즉시 무조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다. 그것은 선명하기 짝이 없는 재무제표와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것은 저희 감사팀이 지난 12시간 동안 찾아낸 일부 장부입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박도준 씨가 지난 3년간 총 37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명품, 고급차 구매 및 그의 시선이 무심하게 얼굴이 창백해진 백서아의 사진 쪽으로 향했다. 내연녀를 부양하는 데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 장 한 장 소비 기록이 확대되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 600만 원, 수령인 백서아. 파텍, 필립 커플 시계 1억이 0만 원, 소비 장소 스위스 제네바. 포르쉐 911, 스포츠카 1억, 5억만 원, 차주 백서아. 모든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모든 내역이 박도준의 뺨을 때리는 채찍과 같았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격했다. 저희는 박도준 씨가 반년 전 시장 홍보 명목으로 회사에서 50억 원의 자금을 빼내 새로 설립된 문화미디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법인 대표는 공교롭게도 백서아라는 이름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업무상 횡령 및 관계사 부당 지원에 해당합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액수가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박도준 씨, 형법에 따르면 당신의 행위는 앞으로 1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10년. 이 두 글자는 마치 두 개의 무거운 망치처럼 박도준의 신경을 강타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10년간 힘들게 일군 사업 제국,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회장이라는 신분,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이 순간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그가 가장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였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지금 더욱더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큰 숨도 쉬지 못했다. 그들은 다음 청산 대상이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도준을 차갑게 쳐다보며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 나를 배신한 대가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마치 비천한 개미를 내려다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도준 회장 노릇하는 거 좋아했잖아?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금 기회를 줄게.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득였다. 마치 마지막 구명 덫어라도 잡은 듯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의 귓가에 악마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서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두를 다 닦아. 내가 만족할 만큼 닦으면 어쩌면 몇 년 덜 살게 해줄 수도 있지. 박도준의 몸이 세차게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굴욕적인 분노가 가득했다. 모든 부하 직원 앞에서 구두를 닦으라니 차라리 그를 죽이는 것이 나았다. 송은진. 꿈깨. 그가 포효했다. 그래. 나는 몸을 일으켰고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남았다. 김비서. 네. 그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개인 물품을 창밖으로 던져버려. 네, 아가씨. 김비서가 손짓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즉시 앞으로 나아가 힘없이 주저앉은 박도준을 일으켜 회장실로 끌고 갔다. 안 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박도준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곧 회장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먼저 박도준이 가장 좋아하던 골동품 화병, 이어서 그가 수집한 유명 화가의 서화,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있던 고가의 애플 컴퓨터, 마지막으로 그의 이탈리아제 가죽 회장 의자까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들어올려 30층 창밖으로 세차게 던져버렸다. 아래층에서는 행인들의 경악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마치 하늘에서 꽃을 뿌리는 듯한 광경을 보며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몸을 언컨트롤레블리 떨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 새로운 주인, 겉보기에는 온화해 보이는 이 송은진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자비한 인물인지를. 그녀는 권력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판을 엎으러 온 것이었다. 모든 낡은 질서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나는 다시 주빈석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는 눈을 들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이제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내 신분에 대해 이해 있는 사람 또 있나? 박도준은 이빨 빠진 상갓집 개처럼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다. 나는 연이은 타격으로 그가 완전히 무너져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역겨운 마지막 발악을 과소평가했다. 물리적인 면에서 그는 졌고 자원 면에서 그는 압도당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남은,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무기인 여론을 선택했다. 그는 내 명예를 더럽히고 사회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할 최적의 인물은 바로 백서아였다. 백서아는 인성은 별로였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100만 팔로워를 가진 뷰티 인플루언서였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조작된 유학파, 금수저 이미지와 뛰어난 포토샵 기술로 인터넷에서 많은 팬과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모았다. 이 힘이 선동되면 매우 무서웠다. 그날 밤 백서아의 SNS 계정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저는 단지 사랑을 위해 결혼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무릅쓴 순수한 소녀로 박도준은 자수성가했지만 재벌가 악처에게 억압받는 비운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왜곡했다. 그녀는 나와 박도준의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으며 내가 그에게 오랫동안 정신적 통제와 가정 내 냉담한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가 견디다 못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서진 빌라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박도준이 수년간 힘들게 벌어들인 피땀 어린 돈으로 산 것이며 내가 그것을 부순 것은 그를 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뒤에 있는 미스터리한 스폰서 덕분이며 내가 부정한 수단으로 박도준의 노동의 결실을 훔쳤다고 말했다. 글의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는 가련한 셀카 사진을 첨부했고 정교하게 편집된 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굴착기가 빌라를 부수는 폭력적인 장면과 내가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만이 담겨 있었고 슬픈 배경 음악이 더해져 매우 선동적이었다. 이 장문의 글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폭탄처럼 순식간에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박도준이 고용한 댓글 부대의 선동에 힘입어 재벌가 악처, 자수성가 남편 죽이기, 백서아 힘내요, 자본의 횡포에 반대한다 등의 해시태그가 각종 플랫폼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진실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완전히 여론에 휩쓸렸고 댓글창은 나에 대한 욕설과 저주로 가득 찼다. 와, 이 여자 진짜 악독하다. 이혼하더라도 집을 부수면 안 되지. 자수성가 남편이 뭐 어때서? 자수성가 남편은 인권도 없나? 이 여자는 현대판 판무파탈이네. 송은진이라는 여자. 딱 봐도 좋은 사람 아니야.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네. 늙은 남자한테 스폰이나 받고. 서아씨 힘내요. 서아씨 안아줄게요. 강해져야 해요. 우리 팬들이 항상 응원할게요. 유성그룹 불매운동. 저런 악독한 여자는 재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여론은 맹렬한 기세로 나를 덮쳐왔다. 회사의 홍보팀 전화는 불이 났고 협력업체들은 상황을 묻는 전화를 해왔다. 심지어 내가 머무는 호텔 아래층에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내 차에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가장 악랄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아가씨, 정리할까요? 김비서가 차창에 흘러내리는 계란 노른자를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니, 나는 무표정하게 창밖의 광적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냥도.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소란이 커질수록 좋아. 박도준이 이를 키우고 싶어 하니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야.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는 국내 최대 홍보회사의 대표이자 송씨 가문의 사업에 종속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부탁 하나 할게. 내가 말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나에 대한 모든 실시간 검색어를 전부 1위로 올려줘. 전 국민, 아니, 전국이 박도준과 백서아가 3일 후에 세속을 초월하고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다는 걸 알게 해줘.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이내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이 결혼식을 올해 가장 주목받는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좋아.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에서 여전히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며 입가에 냉소를 지었다. 박도준, 넌 여론이 내 무기라고 생각하지? 틀렸어. 여론은 나의 처형장이야. 내가 널 높이 높이 띄워 올려 모든 사람이 너의 행복을 목격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구름 위에서 흔흔히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나게 해줄게. 이 결혼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성대하고 마지막인 공개 처형이 될 거야. 나의 부축이 말해. 박도준과 백서아의 결혼식은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번져나갔다.
각종 언론 매체, 연예 가십 헤드라인은 자수성가, 남편과 금수저의 재벌가 악처에 맞선 올해의 대서사시로 도배되었다. 백서아의 SNS 계정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하룻밤 사이에 100만 인플루언서에서 1000만 톱스타로 발돋움했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협찬을 제안했고 결혼식 스폰서는 줄을 이었다. 박도준과 백서아는 완전히 붕떴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정말로 강권에 맞서는 비운의 영웅이자 만인의 지지를 받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착각했다. 그들은 도시 최고의 야외 잔디밭을 결혼식장으로 빌렸고 수백 개의 언론사를 초청하여 현장 생중계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겠다는 명목으로 유료 관람 모드까지 열었다. 결혼식 당일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가 밤처럼 밝혔다. 백서아는 수천만 원짜리 브랜드 협찬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도준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걸으며 감출 수 없는 더위와 행복에 찬 얼굴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팬들의 서하님 너무 예뻐요. 결혼 축하해요. 라는 함성을 즐겼다. 박도준도 이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감동적인 사랑의 선언을 발표하며 나를 다시 한번 편협하고 사랑 때문에 증오에 불타는 독한 여자로 몰아갔다. 은진과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 관계에서 저 역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문제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집착을 버리고 각자의 길을 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관대한 성인이라도 된 것처럼 위선적인 말을 했다. 생중계, 채팅창은 순식간에 박도준 씨 멋진 남자, 그 X년 꺼져. 행복하세요. 로 도배되었고 온라인 시청자 수는 5천만 명을 돌파했다. 모든 것이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 여유롭게 앉아 거대한 프로젝터 화면에 비친 두 어릿광대의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가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비서가 옆에 서서 공손하게 보고했다. 시작해. 나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가볍게 흔들었다. 좋은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백서아가 자신의 결혼식에서조차 돈벌이를 잊지 않고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려던 순간 이변이 일어났다. 원래 그들의 달콤한 웨딩 사진이 반복 재생되던 현장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현장은 술렁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장비 고장인가? 사회자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박도준과 백서아의 얼굴에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술진이 확인하러 나서기도 전에 꺼졌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보정된 웨딩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런 편집도 거치지 않은 고화질의 CCTV 영상들이었다. 첫 번째 영상은 어느 호텔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화면 속 박도준과 백서아는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 그 아줌마랑 이혼할 거야? 못 기다리겠어. 곧 할게. 자기야, 보채지 마. 그 여자 손에 돈이 좀 남아있어. 그 돈 다 내 손에 들어오면 바로 차버릴 거야. 두 번째 영상은 유성그룹 회장실이었다. 박도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 장 이사님,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 위기만 넘겨주시면 앞으로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한 프로젝트 손실로 이사회에서 해임될 뻔했던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리를 붙잡고 있던 장 이사는 내가 심어둔 사람이었다. 세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고화질의 이체 기록, 스크린샷과 호텔, 숙박 기록, 조회 화면이었다. 박도준은 나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백서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3명의 여대생을 스폰서하며 그들에게 차와 집을 사주는 등 돈을 아낌없이 썼다. 그리고 그 돈은 예외 없이 모두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이었다. 쾅! 현장의 기자들은 미쳐 날뛰었고 생중계를 보던 5천만 시청자들도 미쳐 날뛰었다. 채팅창은 몇 초간의 침묵 후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헐, 헐, 대박 반전, 내가 눈이 삐었지, 저 남자 짐승이네. 돈 사기, 바람 피우고 3명이나 스폰했다니, 시간 관리의 대가네. 전 부인 불쌍하다. 알고 보니 최대 피해자였네. 백서아도 좋은 여자 아니야. 상간녀 꺼져. 현장은 더욱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몰려들어 박도준과 백서아를 둘러쌌다. 박도준 씨, 영상 내용이 사실입니까? 백서아 씨, 당신이 그의 수많은 내연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결혼식 협찬금도 회사 공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그들의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을 남김없이 비췄다. 백서아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화면 속의 추악한 증거들을 보고 또 주위의 경멸과 조롱 섞인 시선을 보았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송은진 그 엑스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고 미친 듯 했다. 박도준도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그는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쇠 같은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말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 여자가 다 꾸민 짓이야. 그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무력하게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가 돈으로 고용한 댓글 부대 회사들이 갑자기 일제히 등을 돌리고 인터넷에 그가 당시 송은진을 비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채팅 기록과 이체 내역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그 송시성 가진 여자, 죽을 때까지 까. 스폰녀라고, 독불하고 소문내. 돈은 문제 없으니까 반드시 그 여자 명예를 더럽혀놔. 증거는 완벽했고 박도준과 백서아는 도덕적인 치욕의 기둥에 못 박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화면 속의 성대한 희극을 보며 잔에 남은 마지막 샴페인을 마셨다. 김비서, 내가 말했다. MCN 기관에 연락해서 백서아 씨와 위약금 정산할 시간이라고 전해. 그리고 법무팀에도 연락해서 업무상 횡령죄로 박도준을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해. 네, 아가씨. 여론의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법의 심판이 남았다. 전 국민 생중계 망신은 18급 강진처럼 박도준과 백서아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백서아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수천만 팬의 추앙을 받던 진정한 사랑의 전사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상간녀로 전락했다. 각종 브랜드들은 밤새 계약 해지를 발표했고 MCN 기관은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명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무너져 방에 틀어박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SNS 계정은 분노한 네티즌들에게 점령당했고 모든 게시물 아래에는 수십만 개의 끔찍한 욕설이 달렸다. 박도준은 그녀보다 더 비참했다. 업무상 횡령의 명백한 증거가 공개되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엄중한 처벌이었다. 그는 집을 잃고 회사를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길 잃은 쥐새끼처럼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는 예전에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예외 없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박 회장? 아, 내가 지금 신호가 안 좋아서 먼저 끊을게. 도준아, 형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 일이 너무 커져서 와이프가 너랑 연락하지 말래.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들이 흩어지고 담이 무너지면
모두가 밀어낸다. 그는 마침내 인정의 냉혹함을 맛보았다. 연이은 좌절 끝에 박도준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모든 원망을 내 탓으로 돌렸다. 그는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사는 곳을 찾지 못하자 매일 유성그룹 건물 아래층에서 나를 기다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뱀 같은 마음을 가진 독부라고 말하고 나를 복수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여자가 가장 악독한 사람입니다. 바람 피웠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까지 있어요. 그는 주위에 모여든 행인들을 향해 목청껏 외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어릿광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유성그룹 경비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로 지정되어 회사 정문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겉으로 안 되니 그는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미행하며 내가 바람 피우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 김 비서가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나는 새로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아가씨, 처리할까요? 김 비서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다. 그에게 사람 하나 처리하는 것은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서명했다. 발톱 빠진 쥐새끼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겠어. 나는 일부러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나는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자주 만났고 그 중에는 젊고 유능한 남성들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고급 클럽에 드나들었다. 박도준은 서투른 탐정처럼 어두운 곳에 숨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그는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음모가 성공했다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또한 내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했다. 그곳은 내 소유의 개인 의료기관이었고 의사도 내 사람이었다. 나는 단지 정기적인 건강 상담을 받으러 갔을 뿐이지만 박도준의 렌즈 속에서 이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두꺼운 증거 자료를 모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사에게 넘겼다. 법정에서 나에게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서울이라는 이 땅에서 일반적인 상업 및 법률 수단은 이미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지 모르지만 이 도시의 그림자 아래에는 전혀 다른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감히 쉽게 사용하지 못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는 조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조 회장은 강남 지역 암흑가의 황제였다. 그는 하늘에 닿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고 흑백 양도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었다. 그가 발을 구르면 강남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그의 손에는 한 명 이상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박도준이 조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몇 년 전 한 술자리에서 우연히 조 회장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조 회장은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를 의아들로 삼았고 강남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자신의 이름을 대라고 약속했다. 이것이 박도준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였다. 아버님. 전화가 연결되자 박도준의 목소리는 아첨과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저, 도준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거칠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저 공경에 처했습니다. 한 여자한테 완전히 당했습니다. 제 회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 여자, 조 회장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이름은 송은진입니다. 뒤에 좀 세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다른 기반은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 몇 명 아는 정도일 겁니다. 아버님께서 나서시면 그 여자는 끝입니다. 박도준은 나를 깎아내리고 조 회장을 치켜세웠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다. 조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다. 너와 그 여자의 원한 관계, 그리고 그 여자 사진을 나에게 보내라. 3일 후에 네가 못다한 결혼식을 다시 한다고 했지. 그때 내가 직접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도준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그의 얼굴에는 뒤틀리고 더이한 미소가 번졌다. 송은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틀렸어.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내 그딴 상업수단은 어린애들 장난에 불과해. 3일 후가 내 제삿날이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가 부른 것은 구세주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울릴 저승사자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3일 후 박도준의 세기의 결혼식 이막이 예정대로 열렸다. 이번에는 장소가 호화로운 야외 잔디밭에서 비교적 저렴한 호텔 연회장으로 바뀌었다. 현장에 기자들도 많이 줄었고 대부분 이름 없는 작은 신문사나 가십 전문일인 미디어들이었다. 순전히 구경하러 온 것이었다. 하객은 더욱더 적었다. 박도준과 백서아의 몇몇 먼 친척을 제외하고는 얼굴 있는 인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결혼식장 전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라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박도준과 백서아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지난번과 똑같은 예복과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굴에 억지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그들의 진정한 사랑은 무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많은 오해와 비방을 겪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박도준은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백서아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서아, 사랑해. 객석에서 몇몇 희미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매우 풍자적으로 들렸다. 백서아도 연기에 맞춰 눈물을 몇 방울 흘리며 흐느끼며 말했다. 도준 씨. 저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비극적인 시나리오에 빠져 서로 감동하며 자신들이 도시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의 상대를 처리하는 데는 더 이상 내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신혼 선물을 보냈다. 박도준이 백서아와 반지를 교환하며 이 희극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려던 순간 한 택배 기사가 갑자기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실례합니다. 백서아님 계십니까? 급한 당일 특급 택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백서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앞으로 나아가 서류 봉투에 서명했다. 그녀가 궁금해하며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현장의 음향 기사는 마치 어떤 지시라도 받은 듯 즉시 무선 마이크를 들고 다가가 녹음기에 마이크를 갖다 댔다. 백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박도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술에 취해 자신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였다. 최 변호사, 만약 내가 송은진 그 엑스년이 정신병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수 있겠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권위 있는 의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거야 쉽지. 내가 그 여자 정신과 의사 만나는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백서아는 박도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계산이 가득했다. 그 멍청한 여자. 내가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모양이야. 그 여자 집안이 문화계에서 좀 힘이 있어서 내 이미지 세탁에 도움이 될까봐 만나주는 거지. 관심도 없어. 송은진 재산 전부 내 손에 들어오면
두 여자 다 버릴 거야. 그때 수십억 들고 있으면 어떤 여자를 못 만나겠어. 녹음은 여기서 갑자기 끝났다. 연 회장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칼날처럼 무대 위에 두 사람에게 꽂혔다. 백서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곁에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말하던 그 남자.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나를 상대하기 위한 도구.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다. 아,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온몸이 휘청거렸다. 박도준도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이 녹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지막 위선이 무자비하게 벗겨졌다는 것만 알았다. 그는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녹음 속의 선명한 목소리 앞에서 그는 1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건 술김의 한 소리야. 그는 이런 창백하고 무력한 변명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믿지 않았다. 자리에 있던 하객들, 심지어 그들 자신의 친척들까지 모두 사기꾼과 인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보낸 두 번째 선물도 도착했다.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녹음이 아니라 상세한 조사 보고서들이었다. 첫 번째는 백서아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소위 유학 학력이 위조되었고 금수저 집안 배경은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범한 퇴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노점상을 했다. 그녀의 모든 명품 가방과 사치품은 짝퉁이거나 박도준이 회사 돈으로 사준 것이었다. 두 번째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백서아의 뱃속 아이가 DNA 대조 결과 박도준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쾅! 이전의 녹음이 박도준과 백서아의 체면을 구기게 했다면 이 검사 보고서는 박도준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아버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위해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여자를 버렸다. 그는 가짜 명문가, 가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의 인생은 이 순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푸억. 박도준은 더 이상 연이은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피를 한 모금 토하며 뒤로 쓰러졌다. 그리고 백서아는 그 검사 보고서를 본 순간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들어 쓰러진 박도준을 핥히고 때리며 입으로는 악랄한 욕설을 퍼부었다. 박도준, 이 개자식. 네가 날 망쳤어. 너랑 끝까지 갈 거야. 결혼식은 완전히 추악한 난장판으로 변했다. 레드카펫 위에는 신랑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신부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객석의 하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박도준의 마지막 희망. 그가 말하던 아버님 조 회장이 등장할 차례였다. 그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카드가 마침내 공개될 것이었다. 나는 그가 부른 왕이 사실은 내 손에 든 가장 작은 패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조금 기대되었다. 결혼식장의 혼란은 가장 황당한 희극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백서아는 미친 사람처럼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도준 위에 올라타 비싼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핥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녀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박도준이 토한 피로 얼룩져 붉고 흰색이 뒤섞여 유난히 기괴해 보였다. 나 사랑한다며, 내가 내 유일한 사람이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이 사기꾼, 인간 쓰레기. 그녀는 때리면서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그녀의 부모, 즉 장인,
장모를 자처하던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부부는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들은 대형 스크린에 비친 딸의 가짜 집안 배경 증거와 충격적인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를 보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창피해. 정말 창피해 죽겠다. 백서아의 아버지는 분노에 온몸을 떨며 앞으로 달려가 딸의 뺨을 때렸다. 우리 백씨 집안에서 어떻게 너 같은 염치 없는 것이 태어났냐. 날 때려. 백서아는 뺨을 감싸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어릴 때부터 나보고 능력 없다고 쓸모 없다고 한 당신들 때문 아니야. 이제 겨우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았더니 또 나를 탓해. 너, 이 못된 년. 백서아의 아버지는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갈 뻔했다. 한 가족이 모든 언론 앞에서 그렇게 서로를 때리고 싸웠다. 박도준의 친척들도 싸움에 가세했다. 그의 어머니, 즉 나의 출신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백서아야말로 상류층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던 시골 안악은 지금 백서아의 코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이 뻔뻔한 여우 같은 년, 남의 자식 빼고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오려고 해. 우리 박씨 집안이 내 조상 묘라도 팠냐. 왜 우리를 이렇게 망쳐. 당신 아들도 좋은 놈 아니야. 나한테 돈 많다고 거짓말했어. 결과는 어때? 그냥 기생하는 놈이잖아. 지금은 빚더미에 앉았고 백서아의 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개싸움, 진흙탕 싸움이었다. 현장의 기자들은 마치 축제라도 만난 듯 흥분했고 손에 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추악한 장면들은 모두 기록되어 실시간으로 인터넷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생중계 채팅창은 이미 완전히 미쳐버렸다. 올해의 대서사시, 내가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꼴 좋다. 사기꾼의 X년, 천생연분이네. 저 아이는 누구 아이야? 빨리 알아내. 이 팝콘각 놓칠 수 없어. 지금 전 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3글자, 잘했다 뿐이다. 이 난장판 속에서 연회장의 문이 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게 걷어차였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는지 두꺼운 원목, 문두짝이 그대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며 거대한 소리를 냈다. 시끄럽던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일제히 문 쪽을 쳐다보았다. 문 앞에는 거구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당나라풍 옷을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얼굴에는 눈가에서 입가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색 민소매를 입고 문신을 드러낸 수화 100여 명이 따라붙었고 각자의 손에는 차가운 빛을 내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살벌한 기운이 순식간에 연회장을 뒤덮었다. 자리에 있던 하객과 기자들 중 상당수는 이 남자를 알아보았다. 조 회장, 강남 암흑가의 왕. 소문 속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아있는 염라대왕. 현장에서는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겁 많은 기자 몇몇은 이미 조용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손에 든 카메라도 더 이상 들지 못했다. 조 회장은 주위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연 회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박도준에게 닿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옆에 있는 수아에게 말했다. 가서 저놈 깨워. 그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던 얼음물통을 들어 주저없이 박도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버렸다. 아, 차가운 자극에 박도준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그는 눈을 뜨고 앞에 서 있는 조 회장을 보고 처음에는 멍해 있다가 이내 구세주라도 만난 듯 비틀거리며 달려가 조 회장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님, 아버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는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었고 이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조 회장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래도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위험 있었다. 무슨 일이냐? 박도준은 마치 마지막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추악한 행적이 계속 상영되고 있는 대형 스크린과 아래층의 겁에 질린 기자들을 가리키며 목청껏 소리쳤다. 저 여자, 다 송은진, 그 엑스년이 한 짓입니다. 제 회사를 빼앗고, 제 집을 부수고,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저를 망치려고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조 회장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거의 미친 듯한 어조로 애원했다. 아버님, 강남에서는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여자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분명 어디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제발요. 그 여자를 찾아내 주세요.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원망과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모든 실패를 내 탓으로 돌렸고 나라는 근원을 해결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 회장은 그가 나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궁극의 무기였다. 조 회장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번득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텅 빈 무대를 향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송은진 씨, 맞습니까? 이왕 오셨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나 조 회장이 오늘 여기 있으니 무슨 원한이 있든 나와서 직접 얘기하시죠. 그의 말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과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나의 등장을 기다렸다. 그들은 박도준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조 회장에게 맞서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보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조명이 갑자기 탁 소리를 내며 모두 꺼졌다. 온 세상이 어둠과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무대 위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만이 천천히 켜졌다. 그 빛 아래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원래 신랑 신부의 자리였어야 할 화려한 유럽풍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이 희극의 유일한 신처럼. 그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내 몸을 비추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마치 응고된 듯했다. 나는 검은색 벨벳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드레스 자락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장미처럼 바닥에 끌렸다. 선명한 붉은 입술은 차가운 조명 아래 알듯 말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손에는 선홍색 액체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고 가볍게 흔들자 잔벽에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경악하고 두려워하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비쳤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인파를 넘어 박도준 옆에 서 있는 소위 암흑가의 황제 조 회장에게 똑바로 향했다. 조 서방. 나는 붉은 입술을 가볍게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파에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대청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네. 꽤 거만해졌는데. 조 서방. 이 호칭을 듣고 객석에서는 억눌린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남에서 누가 감히 조 회장을 그렇게 부른단 말인가. 그 사람은 시의 고위 간부들조차 예우하는 인물이었다. 이 여자는 미쳤거나 아니면 하늘보다 더 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조 회장의 몸도 눈에 띄게 굳었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내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모든 날카로움을 거두고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로 위장했다. 세월은 내게 온화함을 남겼지 살기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지 못했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옆에 서 있던 박도준은 지금 마치 흥분제를 맞은 듯했다. 그는 나의 등장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님,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엑스년. 그는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보십시오. 얼마나 거만한지. 감히 아버님을 조서방이라고 부르다니. 저건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빨리 사람 시켜서 저 여자를 불구로 만들고 혀를 잘라 개에게 던져 주십시오. 그는 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빨리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조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이마에는 식은땀마저 송골송골 맺혔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이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시험과 경계심이 묻어났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무대 맨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갔다.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밟으며 또각 하는 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모든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울리는 듯했다. 박도준, 나는 아직도 소리치고 있는 어릿광대를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넌 줄곧 궁금해했지. 내 뒤에 있는 소위 스폰서가 누구인지. 넌 줄곧 내가 돈 많은 놈팽이 덕분에 너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지. 오늘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잔에 담긴 선홍색 액체를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나는 오른손을 들어 중지에 끼고 있던 평범해 보이는 백금 반지를 천천히 벗었다. 반지가 벗겨지자 내 손가락 뿌리에 이미 살과 하나가 된 작은 문신이 드러났다. 그것은 뼈에 새긴 핏빛, 송송, 자였다. 이 문신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아서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시선이 그 핏빛 송자에 닿는 순간 그의 흉터 가득한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듯했다. 그의 몸이 uncontrollably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였다. 송씨 가문의 혈인. 그의 입술이 떨렸고 이 사이로 간헐적으로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몇 마디 단어가 새어나왔다. 객석의 박도준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재촉했다. 아버님, 뭘 망설이십니까? 빨리 동쇼하세요. 저 여자를 죽이면 저 여자의 돈은 다 우리 겁니다. 조 회장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내 손가락 끝에 작은 문신을 쳐다보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경악에 찬 모습을 보며 입가의 미소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알았다. 폭풍전의 고요는 끝났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조서방, 이리 와.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담담했지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명령처럼 거스를 수 없었다. 무릎 꿇어라는 두 글자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연 회장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미쳤다. 이 여자는 분명 미쳤다. 감히 조 회장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다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 그 사람은 조 회장이었다. 강남에서 발을 구르면 암흑가가 뒤집어지는 존재였다. 그의 밑에는 수천 명의 목숨을 건 부하들이 있었고 그의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오갔다. 그런데 나, 겉보기에는 힘없는 여자 하나가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다니.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도준은 더욱이 처음에는 몇 초간 멍해 있다가 이내 천지를 뒤흔드는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너무 웃어서 허리를 숙이고 눈물까지 흘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을 들은 듯했다. 하아, 송은진, 너 미쳤구나. 내가 널 자극해서 정신이 나갔나 보네. 누구더러 무릎을 꿇으라고. 내 아버님더러 무릎을 꿇으라고. 그는 나를 가리키며 웃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다. 내가 누군데? 옥황상제라도 돼. 그는 조 회장을 향해
아첨과 선동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들으셨습니까? 이 X년이 감히 아버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건 아버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 여자를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는 조 회장의 분노를 완전히 불붙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다. 그는 이미 다음 순간 조 회장이 경로하여 명령을 내리고 그의 뒤에 있던 수백 명의 부하들이 몰려와 이 천지분간 못하는 여자를 난도질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며 복수의 극치를 맛볼 것이었다. 조 회장 뒤에 있던 부하들도 실제로 내 말에 격분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분노에 찬 눈으로 손에 든 쇠파이프를 꽉 쥐어 뼈마디 소리를 냈다. 조 회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들은 주저없이 달려들 것이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고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의 억압과 피비린내가 감돌았다. 모두가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 틀렸다. 조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박도준이 예상한 것처럼 분노하지도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흉터 가득한 얼굴의 표정은 변화무쌍했다. 충격에서 경악으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절망에 가까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시간은 이 순간 무한히 길어지는 듯했고 매 초가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박도준의 웃음소리도 점점 잦아들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치 죽은 아들을 본 것처럼 굳어진 얼굴을 보고 마음속에 강한 불안감이 솟구쳤다. 아, 아버님, 그가 시험 삼아 불렀다. 왜 그러십니까? 조 회장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몇 번 달싹였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극도의 공포 때문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무대 위에 조용히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차가웠고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의 기억 깊은 곳에 묻혀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금기의 이름을 떠올릴 시간을. 마침내 길고 긴 정적 끝에 조 회장의 몸이 세차게 떨렸다. 그는 마침내 무언가를 확인한 듯했고 또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했다. 그리고 박도준의 순간 굳어진 미소 속에서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시선 속에서 그는 이 강남 암흑가의 왕, 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아있는 염라대왕은 천천히 그 누구에게도 굽힌 적 없던 무릎을 굽혔다. 쿵 하는 둔탁하고 거대한 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 속의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두 무릎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이가 시릴 정도였고 마치 바닥 타일까지 부서지는 듯했다. 온 세상이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석화되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강남에서 마음대로 활보하던 조 회장. 그들의 눈에는 신처럼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던 그가 지금 가장 비천한 개처럼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이마는 차가운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감이 조금도 들지 못했다. 그의 거구는 극도의 공포 때문에 격렬하게 떨렸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았다. 이 장면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들의 세계관은 이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무슨 영화 촬영하는 건가? 한 용감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와 마찬가지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초현실적인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도준이었다. 그의 미소는 아직 얼굴에 굳어 있었다. 그것은 환히 더히 잔인함이 뒤섞인 뒤틀린 미소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동그랗게 떠져 눈알이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참젓게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듯 온전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 그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랑하던 그의 하늘이 왜 나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인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조 회장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여전히 그 비굴하기 짝이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울음 섞인 끝없는 공포의 찬 목소리로 떨면서 입을 열었다. 소인이 아가씨께서 오신 줄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가씨라는 호칭은 다시 한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신분이기에 조 회장이 스스로를 소인이라 칭하며 이런 큰 절을 올리는 것인가. 나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내 하이힐이 고요한 바닥을 밟으며 맑고 리드미컬한 소리를 냈다.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 회장 앞에 다가가 멈췄다. 나는 고개를 숙여 한때 거만했던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조금의 파동도 없었다. 조서방. 내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10년 만인데 거꾸로 사는 법을 배웠나 보네. 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아가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가씨를 거슬렀습니다. 조 회장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고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쿵쿵 소리를 냈다. 의아들을 하나 들였다고 들었는데 나는 옆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박도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조 회장의 몸이 세차게 굳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맹렬하게 몸을 돌려 박도준을 쳐다보는 눈빛에 하늘을 찌를 듯한 살기가 가득했다. 소인이 이 짐승 같은 놈이 아가씨의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제게 100개의 간이 있었더라도 감히 내 사람 아니야. 내가 담담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아? 조 회장은 멍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개야. 내가 10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주인을 물려고 하는 미친 개. 조 회장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이 결혼식의 진실을, 내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박도준이라는 멍청이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송씨 가문의 수장조차 만나면 공손하게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는 금기의 존재를 건드렸다. 한기가 그의 꼬리뼈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그는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그 조 회장과 그의 수와 100여 명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가씨, 저 알겠습니다. 그가 떨면서 말했다. 알면 됐어. 나는 몸을 일으켜 치마를 정돈하고 다시 그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깨끗이 처리해 나는 이 네 글자를 남기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뒤에는 김비서와 그 60명의 검은 정장, 남자들이 조용히 따라붙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손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정도 수준의 개미들을 상대하는 데는 그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 혼자면 충분했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박도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악!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때리십니까? 악! 내 다리. 조 회장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나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직접 그 소위 이 아들을 불구로 만들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 희극은 끝났다. 그리고 박도준의 절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가 연 회장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번 쳐다보았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그 남자. 박도준은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바지가랑이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오줌을 쌌다. 내 입가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다. 박도준, 진짜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내가 호텔을 나올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 연 회장의 피비린내, 공포, 오줌 냄새가 뒤섞인 혼탁한 공기를 흩어버렸고 내 마음속의 마지막 어둠까지 걷어냈다. 아가씨, 차 준비되었습니다. 김비서가 내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고 제네시스는 부드럽게 도시의 차들 속으로 합류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이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했다. 마치 방금 전에 아수라장 같았던 희극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가씨, 박도준과 조 회장 쪽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까? 김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나를 보며 물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고 부드러운 좌석에 기댔다. 조 회장은 똑똑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할지 알 거야. 박도준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박도준의 말로가 누구의 상상보다 더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도 그랬다. 그 미완의 결혼식 이후 박도준의 인생은 완전히 무간지옥으로 떨어졌다. 조 회장은 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의 사지를 부러뜨리고 자신의 소유인 가장 더러운 지하, 불법 격투장에 던져버렸다. 그곳에서 박도준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개보다 못한 장난감이 되었다. 매일 흉포한 격투기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샌드백처럼 구타당하며 자극을 찾는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의 자부심,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것이 매일같이 피와 살이 튀는 고통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나는 법무팀을 통해 업무상 횡령, 상업사기, 중혼, 고의상해, 그가 나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있었다. 등 여러 혐의로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씨 가문의 입김 아래 법원의 심리 효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다. 박도준은 여러 죄가 병합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의 복역 장소는 전국에서 가장 외지고 관리가 가장 엄격한 교도소로 특별히 지정되었다. 조 회장은 미리 큰돈을 들여 그곳에 왕초를 매수했고 그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20년간의 어둡고 절망적인 나날이었다. 백서아의 말로도 마찬가지로 비참했다. 그녀는 MCN 기관과 각종 브랜드들의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짊어지게 되었고 명의의 모든 재산은 법원에 의해 강제 집행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빚을 갚기 위해 유일한 집을 팔았고 한 가족은 가장 낡고 허름한 달동네에서 새들어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 뱃속의 아이는 조사 결과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다. 그 전 남자친구는 그녀가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자취를 감췄다. 백서아는 진짜 외톨이가 되었다.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어느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생계를 위해 그녀는 가장 낮은 계층의 청소부가 되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때 비싼 네일아트를 하던 손으로 더러운 화장실을 닦아야 했다. 그녀의 인생은
끝없는 빚과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먼지를 처리한 후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유성그룹을 인수하고 은진 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했다. 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회사에 기생하던 박도준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했다. 그리고 송씨 가문의 전 세계적인 자원과 인맥을 활용하여 회사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업계를 놀라게 할 만한 여러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불과 반년 만에 은진 캐피탈의 시가총액은 10배가 되었다. 나, 송은진이라는 이름은 강남 재계에서 새롭고 흔들리지 않는 전설이 되었다. 내가 직접 허물었던 그 빌라 부지도 재건축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았다. 나는 설계사에게 그 폐허를 화려한 장미 정원으로 바꾸게 했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나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가장 활짝 핀 검은 장미 한 송이를 직접 잘랐다. 김비서가 내 뒤에 서서 공손하게 물었다. 아가씨, 뉴욕의 저택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언제 돌아가 가문의 사업을 맡으실 겁니까? 나는 그 검은 장미를 가슴에 달고 그 차갑고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돌아가. 아가씨, 김비서가 조금 놀랐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내가 직접 세운 새로운 사업 제국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진정한 해방의 미소가 번졌다. 예전에는 남자에게 의지하는 평범한 아내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알겠어. 이 세상에서 운명을 자신의 손에 굳게 쥐는 것보다 더 안심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아무 의미도 없는 결혼 반지를 버리고 장미꽃 흙 속에 깊이 묻었다. 그것이 이 새로운 땅의 걸음이 되도록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의 여왕이다. 햇빛 아래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시작이었다.